네, KB증권 임재균 연구원 모시고 경제인사이트 이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자, 미국 이제 8월 고용도 나왔고 연준 금리 결정. 그런데 리포트에서 연준이 추가로 금리 인상할 전망은 낮아졌다 이렇게 보셨어요. 그 이유가 어떤 겁니까? 저희는 기본적으로 7월 인상이 마지막 인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결국에는 추가 인상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시장에서 계속 찬반 논란 가능 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고용 지표를 보면은 드디어 이제 고용 지표가 둔화되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었습니다. 펄펄 끓는 좀 식는 느낌이 들죠. 네, 맞습니다. 결국에는 연준이 계속 금리를 인상했던 이유가 금리를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 지표가 워낙에 이제 단단하게 버티고 있다 보니까는 그로 인해서 물가가 잘 안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그런 걱정들이 있었는데 8월달에 고용 지표를 좀 보면서 물론 이제 한 달 지표긴 하지만은 사실은 비농업 부분이 컨센서스를 상회한 거를 제외하면은 나머지 지표들은 실업률이 상승을 했고 그다음에 경제활동 참여자 수 결국은 이제 일을 안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일자리로 이제 복귀를 한다는 것 자체가 경기가 그만큼 조금 이제 안 좋아졌다라는 그런 걸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미국의 고용 지표를 보면은 추가적으로 물가 상승 압력은 좀 낮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자, 8월 말에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강조했던 이 PCE 지표가 나왔어요. 이것이 연준의 어떤 물가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있던데요. 사실은 물가에 대한 인식을 바꾸지는 못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시장의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욱이 이제 물가 지표가 반등을 했고 아직 이제 물가 목표인 2%를 크게 상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준은 계속해서 긴축을 강조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구성 내역을 보면은 연준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핵심 PC고 핵심 PC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구성이 될 수 있습니다. 상품, 그다음에 그러니까 유가랑 그 농산물을 제외한 상품, 그다음에 주거 제외 서비스 부분이 있는데 지금 주거 제외 서비스 부분이 좀 걱정거리 잘 둔화되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지 않다 보니까 걱정거리였는데 실제로 7월 PC 물가 지표에서는 핵심 PC 그 주거 제외 서비스 부분의 물가는 좀 반등하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근데 다만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의 금리 인상이 끝났다라고 하는 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주거 제외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고용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고용 시장이 이제 둔화되는 모습들을 보이다 보니까는 그러니까 7월 지표가 어떻게 보면 약간 고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연준이 이렇게 빠르게 금리를 올리면서 기대했던 게 고용 시장이 둔화가 되고 이것이 소비 감소로 또 소비 감소가 주거비를 제외한 서비스 물가 둔화 이렇게 이어지는 프로세스를 기대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여전히 유효한 거죠? 예, 맞습니다. 저희는 여전히 그런 프로세스는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을 통해서 수요를 죽이고 그리고 고용 시장을 줄여서 다시 이런 게 선순환 돼야지만 실제로 이제 물가가 2%까지 이제 안착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 안착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해서는 이제 워낙에 물가가 높고 그리고 미국의 경제 지표가 워낙에 견고한 상황을 보이다 보니까는 그 시간은 좀 걸릴 거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국제유가 요즘 찔끔찔끔 올라가지고 우리나라 지금 휘발유가 리터당 1,800원대로 지금 올라갔어요. 이런 거 보니까 확실히 올랐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 국제유가 상승이 어떤 물가 상승세를 둔화하는데 이거 제동을 거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은 국제 유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은 물가 상승률 자체가 다시 반등할 수 있는 좀 위험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 오늘도 이제 한국의 소비자 물가가 나왔는데 생각보다는 크게 반등을 했는데 구성 내역을 보면은 국제 유가가 상승해서 석유류 제품이 이제 크게 올라간 영향이 큽니다. 근데 저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결국에는 이제 사람들의 소비할 수 있는 한정돼 있습니다. 소비가 한정될 수 있는 상황에서 국제 유가가 상승을 하면은 다른 소비를 줄이거나 아니면은 유가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우리나라보다 훨씬 석유 제품, 휘발유가 굉장히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대중교통보다는 다 자가용을 통해서 이제 출퇴근이라든가 이동을 하기 때문에 필수 소비재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필수 소비재인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은 다른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연준에서도 파월이 잭슨홀에서 언급을 했지만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전체 물가보다는 석유와 그다음에 농산물을 제외한 핵심 물가 지표를 더 중요하게 볼 수 있는데 석유 소비가 늘어나면서 이 핵심 물가 부분이 좀 둔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제 금리 인상 올 때까지 다 왔고 채권 금리가 최근에 좀 올라가긴 했지만은 이 고용이나 물가 다 따져봐도 지금은
채권 금리가 오름세보다는 내림세로 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 그러면 역시 채권 비중을 확대할 때 아닌가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사실 8월 달에 금리가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시장이 통화 정책에 대해서 좀 방심을 했다가 다시 걱정거리가 커졌던 측면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8월 달에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이 되면서 미국의 재정 예. 이슈 결국엔 이게 미국 정부가 채권 발행이 늘어나는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급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금리가 상승을 한 바가 있는데 저희는 이제 지속해서 말씀드렸던 게 8월 말에서 9월 초에 지나가면은 이런 금리는 좀 변곡점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에는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걱정거리는 불확실성입니다. 그렇죠. 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만큼 네네. 불안한 게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되는지 확정이 되면은 사실은 그로부터 이제 방향성을 잡을 수가 있고 근데 이제 그 전에는 8월 달 같은 경우에는 이 불확실성이 워낙에 크다 보니까는 그것들로 인해서 금리가 굉장히 상승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8월 말에서 9월 초로 넘어가면은 이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가 될 수 있다. 예. 잭슨홀 심포지엄도 끝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예산도 발표가 되면서 내년 지출이라던가 그다음에 그 국채 발행 규모도 확정이 되는 상황인 거고 거기에 플러스 8월에서 9월 넘어갈 때 미국 국채의 발행 규모도 10년에서 20년, 10년, 20년, 30년 같은 경우에는 8월 대비 9월에 이 발행 규모가 감소를 하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도 상당 부분 불확실성 해소를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저희는 금리는 고점을 확인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오히려 금리가 상승할 때는 조금 이제 편하게 좀 매수를 해도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금리 고점 확인했다는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채권값의 저점을 확인했다. 네, 이렇게 볼수 있는 맞습니다. 거죠. 예. 자, 근데 뭐 무턱대고 아무 채권이나 살 수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채권도 전략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연구원님 보니까 1년 미만 채권을 통한 롤오버 혹은 장기물 매수의 바벨 전략을 제안하셨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제 채권을 투자할 때 사실은 만기가 여러 가지가 존재합니다. 뭐 1년 미만짜리부터 해서 뭐 대한민국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은 뭐 30년, 50년짜리 채권까지도 존재하는 상황인 거고 그럼 어떤 채권을 사야 될까? 그리고 그러니까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도 있지만은 일반 회사들, 금융회사들이 발행하는 채권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떤 채권을 살지가 사실은 중요한 상황인 건데 저희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전략을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1년 미만짜리를 통해서 이건 이제 뭐 금리 하락 통해서 가격 상승 요거는 조금 기대하지 말고 오히려 이제 단기물의 금리가 높다 보니까 이자 수익을 얻자 예금 개념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나는 예금보다는 좀 채권 가격이 상승을 해서 자본 차익을 얻고 싶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장기물 10년이라던가 20년, 30년물짜리 채권을 사서 금리가 떨어졌을 때 가격 상승, 그러니까 이자와 함께 가격 상승에 따른 자본 차익을 얻자라고 두 가지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 다만 뭐 장기물 금리를 사더라도 사실은 상반기 때 뭐 국고 20년, 30년 금리 같은 경우도 3.2%까지 좀 하락을 했었습니다. 근데 연내에는 좀 그 정도 레벨까지는 하락하기는 좀 쉽지가 않다라고 보고 있어서 좀 투자 기간도 뭐 적어도 내년 상반기 혹은 내년 말까지로 조금 넉넉하게 들고 가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채권, 국고채 금리는 어느 정도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최근에 8월 달까지 사실은 계속 상승을 했었습니다. 8월 달까지 상승을 했고 국고 10년 기준으로 장중에 4%를 터치를 했다가 최근에 많이 반락을 한 상황이고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국고 3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3.7% 정도, 뭐 국고 10년은 3.8 정도까지 이제 좀 하락을 한 상황인 건데 저희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아예 짧은 거 아니면 아예 긴 걸 사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국고 3년 같은 경우 보시면은 레벨이 3.7 정도 되거든요. 근데 보통 통상적으로 국고 3년은 기준금리에 플러스 이제 가상금리가 한 20bp, 0.2% 정도 포인트가 붙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과거에 평균적으로 그렇게 붙었고 그럼 지금 레벨 정도인 거죠. 사실은 이제 국고 3년을 투자를 했을 때 내가 채권 투자한 사람으로서 좀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뭐 빠르게 금리 인하가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인 건데 좀 저희는 최근에 금리 인하 시점 저희는 내년 2분기를 바라보고 있지만은 시장에서 바라보는 인하 시점도 계속 뒤로 밀리고 있다는 점에서 뭐 3년짜리, 3년, 5년 이런 것들에 대한 수익률 기대치는 좀 낮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물가와 성장, 그다음에 뭐 고용도 다 해당이 될 거고, 채권 금리를 결정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한은의 기준금리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은이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은 이 3.7% 정도의 3년물 금리가 밑으로 더 내려가기 좀 힘든 거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저희도 결국에는 뭐 3년짜리 국고 3년 같은 경우 좀 투자에 보수적으로 대해 접근을 하는 이유가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 인하 시점이 자꾸 미뤄지고 있는 점.
결국에는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연준의 인하를 조금 지켜보고 그리고 나서 좀 행동을 취할 수밖에 없는, 이 행동이라는 건 이제 인하를 말씀드리는 건데, 연준의 인하를 보고 한국은행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 좀 안타까운 현실도 있고요. 뭐 그 이외에는 결국에는 환율 변동성, 그리고 이제 국내 같은 경우 물가 상승률 자체도 많이 둔화가 됐긴 했지만은 여전히 조금 레벨 자체가 높은 상황인 거고, 게다가 이제 계속 최근에 뭐 언론에서도 계속 기사가 나오고 있고 한국은행에서도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는 요인이 가계부채. 예. 가계부채가 워낙에 빠르게 증가하다 그렇죠. 보니까는, 물론 이게 금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죠.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부동산 에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런 모든 것들이 금리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고, 거기에 이제 금리가 내려가면은 이제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더 가팔라질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좀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하를 좀 주저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한국은행이 아무리 이창용 총재가 탁월하다 해도 우리 한국은행이 연준을 벗어나서 독립적으로 이렇게 금리를 내리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어차피 금리가 떨어지긴 떨어질 텐데 미국 연준의 움직임을 보고 나서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결국에는 연준의 행동을 보고 한국은행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요인이 환율 시장이라고 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특히 수출 중심의 국가죠. 수출 중심의 국가다 보니까는 환율에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고, 또 이제 수출뿐만 아니라 사실은 저희가 소비하는 상당히 많은 제품들을 다 수입을 해옵니다. 근데 이 수입을 할 때 결제는 다 기본적으로 달러, 그렇죠. 미국 외화로 달러. 해야죠. 네. 예. 그러니까 미국 제품이 달러에 그냥 고정이 되어 있더라도 환율이 움직이면은 사실 저희가 소비하는 제품의 가격은 바뀔 수밖에 없어요. 대표적으로 국제 유가를 보면은 국제 유가가 옆으로 그냥 가더라도, 옆으로 그냥 횡보 똑같은 가격으로 움직이더라도 저희가 1달러에 1,000원일 때랑 1달러에 2,000원일 때랑 사실은 저희가 사야 되는 제품의 가격은 확 달라지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환율이 상승을 하면은 결국에 수입 물가가 올라가고, 그리고 그것들이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사실은 연준의 이런 인하를 보고 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어서 뭐 이거는 이제 뭐 하는 총재의 능력 이런 것보다 사실 이제 어쩔 수 없이 국제적인 상황이죠. 예. 근데 뭐 이거는 사실은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예. 전 세계가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뭐 사실은 미국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영향을 미칩니다. 결국에는 다른 나라 환율이 강세로 가고 달러가 약세로 가면은 미국의 물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제 더 올라갈 수 있는 위험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작년 같은 경우 연준이 뭐 굉장히 가파르게 긴축을 할 때 보면은 연준이 빠르게 달리니까는, 빠르게 금리를 쭉쭉쭉쭉 올리니까는 다른 나라 중앙은행도 더 빠르게 이제 예. 인상을 했던 게 결국엔 이제 환율을 통해서 수출을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전가시키는 뭐 이런 표현이죠. 이제 그 물가를 수출한다. 예. 네, 물가를 수출하는 이런 예. 경로가 이제 환율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공통적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다음에 지난달에 그 미국 국채 금리 이렇게 올라가는 요인 중에 하나가 채권 물량이 늘어나서 그런 측면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지금 역대급 세수 펑크다 뭐다 해서 나라 살림 걱정이 많은데, 정부에서 내년 예산안 짜면서 재정 건전성 위해서 국채 반환은 더 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럼? 일단 정부에서 내세우는 게 공자 기금이라고 해서요. 이제 정부의 기금들이 한 70개 가량, 예. 작년 말 기준 69개가 존재하는데 이 공자 기금들 여윳돈이 있습니다. 이 여윳돈을 공자기금으로 모아서 기금들의 공자기금으로 모아서 공자기금은 이 자금을 일반 회계 계정으로 돌려서 요거를 이제 활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사실은 이게 좀 굉장히 복잡한 조제다 보니까는 뭐 자세한 설명을 조금 자세한 설명보다는 이제 결국 채권 시장 영향을 좀 말씀드리는 예. 게 좋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채권 시장 입장에서 가장 걱정을 했던 게 지금 올해 당장 세수입이 구멍이 났고 정부가 채권 발행 안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국채 발행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냐에 대한 위험이 있었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 우려는 상당 부분 좀 완화가 됐다라고 예.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게 실제로 가능할까? 그리고 글쎄요. 예. 공자기금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9월 말이면 추석 연휴가 닥칩니다. 이제 9월 채권 투자 전략 어떻게 짜야 될까요? 저희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가 상승을 할 때마다 조금 채권을 매수해도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아무래도 사실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1년 미만짜리보다는 장기물 쪽을 선호하실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장기물 쪽 금리에 대해서 금리가 올라갈 때마다 조금 이제는 접근 매수 레벨을 해도 된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대 수익률에 대한 눈높이 자체는 조금 연초보다는 낮춰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금리 인하 시점이 밀리면서 결국에는 연말에 금리 자체도 조금 크게 낮아지기가 쉽지 않다라고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 예, KB증권 임재균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